엄마,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 가슴 속엔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45살, 아직 손발이 성한데 왜 쉬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좋겠다. 오늘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준호가 초대하는 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다. 회색 코트는 오래됐지만 깔끔했다. 손때 묻은 가죽 핸드백 속에 작은 수첩을 넣었다. 요즘 들어 잊어버리는 게 많아져서 중요한 건 메모해 두는 습관이 생겼다. 현관문을 나서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아들이 좋아하는 떡을 사 가려고 시장에 들렀다. 인절미와 송편을 한 봉지씩 샀다. 아들 며느리 수진이도 떡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았다. 버스는 붐볐다.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섰다. 옆에 선 여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들을까? 지난달엔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 전달엔 스마트폰 사용법을 또 배웠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15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떡 샀다. 거실로 들어섰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소파는 새 것이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눈에 띄었다. 주방에선 국 끓는 냄새가 났다. 준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준호의 얼굴은 밝았다.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일하고 집에 오고. 일은 많이 힘드시죠? 수진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예의상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테이블에 반찬을 내놨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질을 하면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응, 별일 없대.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일 그만하신 게 어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준호의 눈을 봤다. 진지했다. 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말이 내 귓속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용돈, 나이, 힘들다.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직 괜찮아. 그래도 엄마, 이제 쉬세요. 편하게 사시라고 제가 돈 버는 거잖아요. 수진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몸 챙기셔야죠. 두 사람의 말은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 문을 닦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견딜만 했다. 그런데 왜 쉬라는 걸까?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진이 과일을 깎아왔다. 사과였다. 한 입 빼어 물었다. 달았다. 준호가 거실 선반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엄마,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약이었다. 비타민과 영양제. 매일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그래, 고맙다. 약 상자를 받아 들고 가방에 넣었다. 마음속으론 복잡했다. 약을 챙겨주는 게 고마운 일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내가 약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슬슬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말했다.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현관으로 나가면서 신발을 신었다. 수진이 문까지 따라 나왔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 단지 밖으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 그만하라는 말, 쉬라는 말.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수첩을 내했다.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새 소파, 비타민, 일 그만하라는 말. 짧게, 간결하게. 무언가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았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 작은 단서들이 나중에 뭔가를 말해줄 거라는 예감.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주황빛 하늘 아래 건물들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류장에 내려 골목길을 걸었다. 내 집은 2층 빌라였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켰다. 작지만 내 공간이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다. 밥을 데워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골목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말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배려라고 하기엔 너무 일방적이었다. 쉬라는 말, 용돈 준다는 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첩에 적은 단서들이 자꾸 떠올랐다. 새 소파, 비타민, 일 그만하라는 말. 이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왜 나는 이걸 기록해야 한다고 느낀 걸까? 밤은 깊어갔다. 골목은 조용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렸다. 내일 아침엔 다시 카페에 나가야 했다.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손님들이 주문한 커피를 만들고 빵을 진열하고 테이블을 닦아야 했다.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일상을 끝내라고 했다. 쉬라고 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쉴 때가 아니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고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좋았다. 그런데 왜 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번엔 잠이 왔다. 꿈속에서 나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끝없이 달리는 버스. 창밖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출근하니 동네 분위기가 달랐다. 골목 입구 전봇대마다 노란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임대 보상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손님으로 온 통장 아저씨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명자 씨, 이 동네도 이제 재개발 들어간대요. 보상금 나오면 다들 좋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런데 속으론 불안했다. 재개발이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 빌라에서 10년을 살았다. 월세지만 익숙한 공간이었다. 새로운 곳을 찾는다는 게 막막했다. 오전 내내 손님들 사이에서 재개발 얘기가 오갔다. 누구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거라 했고, 누구는 월세 사는 사람은 해당 없다고 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들을 듣고만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잠깐 댁에 들러도 될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무슨 일일까? 나는 퇴근 시간을 말해줬다. 오후 4시. 수지는 5시쯤 오겠다고 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둘러 방을 정리했다. 바닥을 쓸고 이불을 개고 테이블을 닦았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빗으로 정리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요. 고맙다. 들어와.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를 끓였다. 보리차 대신 녹차를 냈다. 수진이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았다. 컵을 받아든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머니, 사실은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요즘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요. 준호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에 일하시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너무 늙었다는 것,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것.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시설 말고 실버타운 같은 데 있잖아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요양시설. 실버타운.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아직 45이었다. 그런 곳에 갈 나이가 아니었다. 손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했다. 그런데 수지는 진지한 얼굴로 팸플릿을 꺼냈다. 여기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팸플릿을 받아 펼쳤다. 깨끗한 건물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다 70 넘어 보였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었다. 수진아, 나 아직 괜찮아. 어머니,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지는 잠시 주저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준호 오빠가 요즘 대출 때문에 힘들어해요. 집수리도 해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저희 형편이 그게 안 돼서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대출, 수리비, 교육비, 결국 돈 문제였다. 나를 어딘가에 보내서 부담을 덜고 싶다는 얘기였다. 나는 팸플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어머니, 오해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귀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진의 눈엔 진심이 보였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진짜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편의를 위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수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문을 닫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팸플릿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표지엔 행복한 노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복한 노후. 나는 아직 노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눈엔 이미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실버타운 팸플릿. 대출 문제. 집 수리비. 단어들이 수첩 페이지를 채워갔다. 어제 적은 내용 아래에 차곡차곡 쌓였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림이 있었다. 아들네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어딘가에 보내려 한다는 것.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골목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친구 영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영희가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명자. 어머, 명자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반가웠다. 우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영희는 몇 년 전에 다른 구로 이사 갔다. 그래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영희야, 너 혹시 재개발 보상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 재개발. 왜? 내 동네도 그런다고? 응, 전단지 붙었더라고. 그런데 나 같은 월세는 해당 없다던데. 맞아, 월세는 보통 보상 없어. 집주인만 받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이 일 그만두라 한 것, 며느리가 실버타운 얘기를 꺼낸 것, 대출과 수리비 문제. 영희는 한참 듣고 나서 말했다. 명자야, 그거 좀 이상한데.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실버타운을 권해. 그리고 대출 문제를 내한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나도 이상해서 전화했어. 혹시 내 재산 같은 거 있어? 땅이나 보험이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재산. 있긴 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이 시골에 하나 있었다. 크지도 않고 가치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보험도 하나 있었다. 만기가 되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보험. 땅 하나 있어. 그리고 보험. 그거야. 명자야, 조심해. 내 아들이 착하긴 한데 며느리가 계산적일 수도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문제 앞에선 부모도 남이야. 영희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준호는 내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였다. 그런데 영희 말대로 혹시 며느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영희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서두르지 마. 실버타운 가지 말고 내 재산 관련 서류 잘 챙겨. 그리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 왜 이러는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영희가 한 말을 적었다. 재산 확인. 아들과 대화 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다. 정말 내 아들이 날 속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개발 전단지, 실버타운 팸플릿, 대출 얘기, 영희의 경고.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봤다. 골목은 깜깜했다.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나는 그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다. 저 고양이도 어디 갈 곳이 있을까? 나처럼 불안한 걸까?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다. 이번엔 눈을 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내일은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했다. 왜 갑자기 실버타운을 권하는지, 왜 일을 그만두라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아직 4시간이나 남았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번엔 꿈을 꿨다. 낡은 집이 무너지는 꿈이었다. 나는 그 집 안에 갇혀 있었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잠그고 있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땀에 젖은 이불을 보았다. 악몽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화장을 하려다 그만뒀다. 소용없을 것 같았다. 카페로 출근하는 길, 전봇대의 전단지가 더 많아진 것 같았다. 바람에 펄럭이는 노란 종이들. 그 종이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재개발, 보상금, 새 아파트.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였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이 인사했다. 명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래도 일을 시작했다. 커피 머신을 켜고 빵을 진열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쯤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규는 준호의 옛 친구였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사이였다. 어머니, 저 민규예요. 응, 민규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준호 형 요즘 어때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 나한테 준호 얘기를 묻는 걸까? 잘 지내는 것 같던데. 그게요, 제가 들었는데 형이 요즘 돈 문제로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많고. 민규의 말이 영희의 말과 겹쳤다. 대출, 돈 문제.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민규야, 그게 사실이야? 네, 형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가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민규의 증언. 준호가 돈을 빌리려 함. 대출 심각. 단서들이 점점 명확해졌다.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실버타운, 일 그만두기, 편하게 쉬라는 말. 그 모든 게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물만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준호한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틀 뒤 영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급했다. 명자야, 나 좀 알아봤어. 뭘? 내 동네 재개발 말이야. 그거 좀 이상해.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투자사가 하나 있대. 이름은 성우개발이라고. 작은 데인데 재개발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한대.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압박이라니? 응. 보상금 얘기로 유혹하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소개해 주면서 빨리 이사 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땅값 싸게 받아내는 거지. 영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성우개발, 실버타운, 보상금. 모든 게 연결됐다. 수진이 권한 실버타운도 혹시 그 투자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갑자기 일 그만두라고 한 것도, 며느리가 팸플릿을 가져온 것도 다 계획된 일인 건 아닐까. 명자야, 너 혹시 그 투자사 사람 만난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조심해. 내 아들 며느리도 혹시 그쪽이랑 연결돼 있을 수 있어. 요즘 돈 때문에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성우개발, 실버타운 연결 가능성, 며느리 관여, 단어들을 적으면서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들은 쌓여갔다. 갑작스러운 실버타운 권유, 대출 문제 고백, 민규의 증언, 그리고 이제 재개발 투자사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를 어딘가에 보내서 내 재산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해결하려는 계획. 그날 저녁 나는 카페 사장님에게 부탁했다. 박 사장.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한 사람이었다. 뭐든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저 명자예요.
아, 명자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좋죠.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퇴근하고 박 사장 사무실로 갔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부동산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안경 낀 얼굴이 온화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명자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다. 박 사장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커피였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박 사장님,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당연하죠. 요즘 온 동네가 그 얘기뿐이잖아요. 성우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그 회사요. 들었죠.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하는데요? 보상금 얘기로 유혹하죠. 빨리 결정하면 더 많이 준다. 늦으면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소개해 주면서 편하게 살라고 꼬드기고요. 영희가 한 말과 똑같았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그 회사가 실버타운이랑 연결돼 있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수수료 받는 식으로 계약돼 있을 겁니다. 노인분들 보내면 시설에서 돈 주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가져온 팸플릿이 떠올랐다. 혹시 그 시설도 성우개발과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박 사장이 계속 말했다. 명자 씨,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업자들 많아요. 가족 명의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가족 명의요? 네. 자식들한테 먼저 접근해서 부모 재산 정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챙기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 생각해서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업자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준호와 수진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은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로 알면서도 협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재산 관련 서류 다 확인하시고 도장 함부로 찍지 마시고 그리고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변호사요? 네. 요즘 이런 일로 소송 많아요. 부모 재산 가로채려는 자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 사장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천만에요. 힘내세요, 명자 씨.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영희의 정보, 박 사장의 경고,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텅 빈 방이 더 쓸쓸해 보였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박 사장이 한 말을 정리했다. 성우개발과 실버타운 연결, 가족명의 접근 가능성, 변호사 상담 필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골목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런데 나는 평화롭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준호 번호를 봤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무서웠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아들이 날 속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며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다. 준호가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이서 힘들게 살았던 시절.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준호를 키웠던 날들.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다. 가정을 꾸렸고 직장도 다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돈 때문에.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나보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아팠다. 숨 쉬기가 힘들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이 든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지치고 상처받은 얼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새벽 3시. 세상은 잠들어 있었다. 나만 깨어 있었다. 외로웠다.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다. 뜬 눈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내일 준호한테 전화하겠다. 만나자고 하겠다. 그리고 직접 물어보겠다. 진실이 뭔지.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결연함이 보였다. 카페에 출근했다. 사장님이 인사했다. 명자 씨, 오늘은 좀 나아 보이네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일을 시작했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했다. 점심때가 되자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다. 아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좀 바쁜데.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6시에 엄마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드디어였다. 오늘 저녁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오늘 준호와 대면. 진실 확인. 오후 내내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나는 기계적으로 일했다. 머릿속은 저녁 만남으로 가득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퇴근 시간이 됐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사장님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걸어 집 앞 카페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 마음도 불타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안은 따뜻했다. 창가 자리에 준호가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손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준호는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2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준호야, 내가 요즘 힘든 거 알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나왔다. 웨이터가 테이블에 놓고 갔다. 준호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누가 그러던가요? 민규한테 들었어. 내가 돈 빌리려 했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한숨을 쉬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왜 말 안 했니?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짜 힘든 모양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5천만 원이요. 집 대출이랑 카드값이랑. 숫자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실버타운 가라고 한 거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엔 죄책감이 가득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 편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편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엄마 나이가 45이야. 아직 젊어. 준호는 말을 잃었다. 창밖을 봤다. 저 멀리 빌딩들이 보였다.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나는 계속 물었다. 성우개발이라고 들어봤니?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내가 그 회사랑 연결돼 있니?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수진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말이었다. 며느리가 투자사와 연결돼 있었다. 아마 수수료를 받기로 한 모양이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날 팔아넘기려는 거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걱정, 돈 때문이지.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측은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티슈를 건넸다. 준호가 받아서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진정하고 말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그 회사 사람 알아요. 대학 동창인데 거기서 일한대요. 그래서 부탁을 받았어요. 실버타운에 엄마 보내면 수수료 주겠다고. 진실이 드러났다. 수진이 돈 때문에 날 팔려고 했던 것이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화를 참으려 애썼다. 그래서 내가 동의했니?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진이가 엄마도 편하실 거라고. 내가 편한지 안 편한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카페 안은 붐볐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우리만 조용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다. 얼굴은 밝았지만 내 표정을 보고 굳어졌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앉아. 수지는 망설이다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이거요. 실버타운 계약서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조건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냥 봤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방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리고 지금 계약하면 할인도 해준대요. 얼마나 할인해 주는데? 200만 원이요. 그 돈 내가 받는 거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게. 조용히 해. 수진이한테 묻는 거야.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수수료 받기로 했어요. 나 팔아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그만해.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다. 이거 내가 가져갈게. 변호사한테 보여줄 거야. 변호사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황한 표情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내 재산 정리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지.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너희 믿을 수 없어. 그 말이 공기를 얼렸다.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나 진정했어. 너희가 진정해. 카페를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걸으면서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날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실버타운 계약서. 입주 조건, 비용, 시설 안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계약서 끝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입주 시 기존 주거지 정리 및 재산 위임 동의서 제출 필수. 재산 위임. 그게 핵심이었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고 내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려는 계획. 수첩을 꺼내 적었다. 재산 위임 조항 발견. 법적 자문 필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펜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5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다. 엄마,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됐어. 엄마, 저희 다시 얘기해요. 좀 더 차분하게. 차분하게. 내가 날 속였는데. 엄마, 제 잘못이에요. 근데 정말 엄마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럼 내 재산 위임하라는 것도 내 생각해서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내 빚 갚는 데 쓰라고 줄 생각 없어. 엄마, 들어. 나 실버타운 갈 생각 없어. 일도 계속할 거야. 내 집도 내가 정해. 너희한테 맡기지 않아.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시원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해해요. 다시 만나요. 읽지 않았다. 지웠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온몸이 피곤했다. 감정이 소진됐다. 그런데 동시에 홀가분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후 2시에 예약을 잡았다. 퇴근 후 가기로 했다. 카페에 출근했다. 사장님이 물었다. 명자 씨,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네, 좀 정리가 됐어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준호와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삶은 지킬 것이다. 아무도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오후 2시 법률 상담소에 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친절한 얼굴이었다. 계약서를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재산 위임 조항이 있어요. 변호사가 꼼꼼히 읽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서명하시면 재산 통제권을 완전히 잃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셔야 해요. 법적 조치요? 네. 재산 보호 명령 같은 거요. 혹시 모를 강제 입소를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무거웠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명확해졌다.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족과 거리를 두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집에 도착해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부터의 계획. 1점 재산 보호. 2점 법적 자문 계속. 3점 독립 유지. 4점 가족과 명확한 선 긋기.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뭐야?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각자 시간 가지자. 엄마, 그래도. 들어. 나 실버타운 안 가. 일도 계속해. 내 재산도 내가 지켜.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정식으로 부탁해. 속이지 말고.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마음이 편했다. 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은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시작. 사흘 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사람들이 모였다. 성우개발 주최 재개발 설명회였다. 전단지가 온 동네에 붙었다. 주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특별 설명회. 참석자 전원 선물 증정. 마지막 문구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나도 갔다. 수첩과 계약서를 챙겨서. 회의실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다. 60 넘어 보이는 할머니, 70 넘은 할아버지. 그들 사이에 앉았다. 앞쪽 단상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섰다. 30대 후반쯤 보였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성우개발 기획팀장 이성민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됩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화면에 조감도가 떴다. 깨끗한 고층 아파트들. 넓은 공원. 사람들이 감탄했다. 이성민이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께서 빨리 결정하시면 보상금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보상금 액수, 이주 비용, 임시 거처 지원. 화려한 숫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았다.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더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실버타운 사진이 나타났다. 내가 수진에게서 받은 팸플릿과 똑같은 곳이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시설입니다. 의료 지원, 식사 제공, 여가 프로그램. 모든 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하시면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속삭였다. 좋아 보이네. 나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계약서는 보셨어요? 아니, 아직. 꼭 보세요. 변호사한테도 보여주시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에서 이성민이 계속 말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손을 들었다. 이성민이 나를 가리켰다. 네, 말씀하세요. 일어섰다. 여러 시선이 나를 향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재산 위임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성민의 미소가 굳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그러고 나서 다시 웃으며 말했다. 재산 위임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복잡한 절차를 저희가 대신
그럼 재산 통제권은 누구한테 가나요? 가족 명의로 넘어갑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요? 물론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뭐가 쓰여 있는지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성민은 서류를 뒤적였다. 당황한 게 분명했다. 지금은 샘플이 없는데 샘플 없이 계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성민은 땀을 닦았다. 아닙니다. 계약 전에 다 보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계약하지 말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오늘 계약하시면 혜택보다 중요한 건 내 재산이잖아요. 박수가 터졌다. 몇몇 주민들이 손뼉을 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이 계약서 문제 많대요. 재산 위임하면 다시 못 찾아요. 가족한테 넘어가면 끝이에요. 더 많은 박수가 나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민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다른 직원이 올라왔다. 40대 여자였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분의 우려 이해합니다. 저희도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만 드리고 계약은 나중에 하시죠.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세요.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지금 물러서도 나중에 또 압박할 게 분명했다. 자리에 앉으며 수첩을 꺼냈다. 적었다. 설명회 참석. 공개 질문. 주민들 반응 긍정적. 설명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여러 주민이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요. 명자 씨 용감하시네요. 칭찬이 쏟아졌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서 준호와 수진을 봤다. 그들도 설명회에 왔었나 보다.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왜 왔니? 엄마 오신다고 해서요. 수지는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서둘렀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화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쌓자.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우리는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조용한 곳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엄마, 저희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 제 빚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엄마한테 손 안 댈게요. 그래, 그렇게 해.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일자리 알아볼게요. 남편만 의지하지 않고 제가 벌게요. 그게 맞지. 우리는 한참 동안 얘기했다. 솔직한 대화였다.
준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했다. 수지는 육아와 경제적 압박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나도 내 마음을 얘기했다. 아직 일하고 싶다는 것,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내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것.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의견 먼저 물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재개발 문제도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간섭 안 할게요. 알았어.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 진실한 대화의 첫걸음. 집에 도착해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설명회 성공. 가족과 대화. 새로운 시작.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일주일 뒤 동네 주민들이 자체 모임을 만들었다. 재개발 대책위원회. 나도 참여했다. 우리는 성우개발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건을 협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사장도 도와줬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영희도 가끔 전화해서 응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한 달 뒤 성우개발과 첫 협상을 했다. 이번엔 준비가 달랐다. 우리는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었다. 투명한 보상금 산정, 재산 위임 조항 삭제, 충분한 검토, 기간 보장. 회사 측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우리가 단합하자 결국 받아들였다. 계약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족과 의논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결정했다. 어떤 분들은 재개발에 동의했고 어떤 분들은 거부했다. 각자의 선택이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카페 일은 계속했다. 손님들을 만나고 커피를 만들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게 좋았다. 내 삶의 리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다. 엄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밥 해드릴게요. 그래, 갈게. 엄마, 사랑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도 대답했다. 나도.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수진이 웃으며 맞았다. 거실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준호는 회사 일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수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었다.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다. 준호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엄마, 이거요. 뭔데?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했어요. 나중에 엄마 여행 가시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잔고는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한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적었다. 오늘 아들네 집 방문. 진심 어린 사과. 작은 선물.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었다. 그게 진짜 삶이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 때로는 험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길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내려서 골목을 걸었다. 집이 보였다. 작지만 내 공간.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카페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 그게 내 삶이었다. 수첩을 책상 위에 놓고 침대로 갔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내일이 기대됐다. 내가 만들어갈 미래가.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나는 걷고 있었다. 끝없는 길 위를.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내 방식으로. 그게 충분했다.